여러분, 차 사실 때 보통 어떤 걸 먼저 생각하시나요? 디자인, 연비, 성능?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런데요, 그냥 이동수단이라고 생각했던 이 자동차 구매가 미국에서는 어느새 자신의 정치적인 신념을 드러내는 하나의 행위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바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자동차 한 대가 이렇게 뜨거운 정치적 상징이 되었는지 그 흥미로운 여정을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이걸 한번 보세요.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에요. 2000년대 초반만 해도 토요타 프리우스는 그냥 기름값 아껴주는 똑똑하고 멋진 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뭐 할리우드 스타들이 타면서 친환경 아이콘이 되긴 했지만요. 근데 지금 전기차는 어때요? 와, 이건 뭐 환경 보호를 넘어서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정치적인 선언이 됐고 문화 전쟁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변화가 생긴 걸까요? 어떻게 그냥 굴러가는 쇳덩어리인 자동차 한 대가 이렇게까지의 첨예한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답을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2000년대 초반 친환경차가 그저 현명하고 실용적인 선택이었던 그 시절로 말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토요타 프리우스입니다. 프리우스가 어떻게 아이콘이 됐는지 이 타임라인을 보면 딱 감이 오죠. 2001년 기름값이 막 치솟으니까 사람들이 새로운 대안을 찾기 시작했고 바로 그때 프리우스가 나타난 겁니다. 사람들은 이걸 무슨 정치적인 물건으로 본 게 아니에요. 그냥 돈 아껴주는 똑똑하고 쿨한 차였던 거죠. 그러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같은 톱스타들이 타기 시작하면서 이게 완전 성공의 상징, 에코 아이콘으로 자리를 굳히게 된 겁니다. 바로 이 말이 핵심입니다. 당시 환경보호청 국장이었던 분의 말인데요. 정부가 시켜서 만든 차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프리우스는 정부 규제 때문에 억지로 나온 게 아니라 시장이 원해서 나온 혁신적인 제품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겁니다. 이 지점이 나중에 나올 차랑 완전히 다른 부분이에요. 근데 있잖아요. 이 평화로운 시기가 그렇게 오래 가진 않았습니다. 이야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은 게임 체인저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쉐보레 볼트라는 자동차와 그 차가 짊어지고 있던 어마어마한 정치적 무게 때문이었죠. 그때 GM이 금융위기 때문에 정부 돈으로, 그러니까 국민 세금으로 겨우 살아났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GM이 야심차게 내놓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쉐보레 볼트. 이 차는 태어날 때부터 정치적인 꼬리표를 달고 나올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던 겁니다. 당시 상황이 얼마나 격렬했는지 이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침 정부의 대규모 지출에 반대하는 티파티 운동이 막 불붙고 있었거든요. 보수 진영은 바로 이 볼트에 오바마 모터스라는 별명을 붙여버렸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만든 사회주의적 프로젝트라면서 그야말로 맹공을 퍼부은 거죠. 볼트는 더 이상 자동차가 아니라 자유시장을 해치는 정부 개입의 상징, 바로 그 자체가 돼버린 겁니다. 이 문화전쟁의 불똥이 가만히 있던 프리우스한테까지 튀었어요. 갑자기 프리우스는 진보 진영이 나 이렇게 착한 사람이야 하고 잘난 척하는 덕목과시의 수단이라며 조롱받기 시작했습니다. 사우스파크 같은 유명 애니메이션에서 막 놀림감이 되기도 하고요. 자동차가 이념을 대변하는 아바타가 된 거죠, 완전히. 자, 그럼 이런 과거의 싸움이 지금 소비자들의 선택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이제 이야기에서 데이터로 넘어가서 이 정치적 분열이 오늘날 구체적인 수치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요. 진짜 기가 막히게 딱 나뉩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기후변화 대응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순수 전기차 그리고 정부 보조금을 선호하죠. 반면에 공화당 지지자들은 어때요? 개인의 자유, 정보 간섭 최소화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경제성, 긴 주행거리 같은 실용성 그리고 규제 없는 선택의 자유를 이유로 하이브리드나 내연기관을 더 선호하는 겁니다. 자동차를 고르는 기준이 그냥 정치 신념 그 자체인 거예요. 갤럽이나 퓨리서치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의 데이터를 보면 이 경향은 더 뚜렷해집니다. 보시는 것처럼 공화당 지지자들은 순수 전기차는 거의 쳐다보지도 않아요. 완전히 외면하고 있다고 봐도 될 정도죠. 여기까지 보면 공화당 지지자들한테 친환경차는 그냥 끝이구나 하고 결론 내리기 쉽잖아요.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반전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 숫자 55%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공화당 지지자들은 순수 전기차는 거부하지만 무려 절반 이상이 하이브리드 구매는 긍정적으로 고려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 하이브리드는 정치적인 상징이 아니라 여전히 실용적이고 똑똑한 선택지, 이렇게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정치적인 싸움은 순수 전기차를 둘러싸고 아주 시끄럽게 벌어지고 있지만 정작 하이브리드는 그 논란에서 한 발 비켜서서 양쪽 모두에게 받아들여지는 조용한 해결책이 되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정치적인 역학관계가 만들어낸 아주 아이러니한 결과가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 시장 자체의 흐름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이 시장 전망을 좀 보세요. 모두가 전기차의 시대라고 말할 때 실제 시장에서는 상장세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물 같다고 여겨졌던 하이브리드는 전기차보다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다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놀라운 반전 아닌가요? 이게 진짜 아이러니의 극치죠. 순수 전기차에 올인하지 않고 하이브리드 전략을 고수해서 엄청 비판받았던 토요타가 이제 와서는 시장의 변화를 정확히 예측한 현명한 승자처럼 보이게 된 겁니다. 그들의 신중한 전략이 결국 빛을 발한 셈이죠.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뭘까요? 전 GM 부회장이었던 밥 루츠의 이 말이 핵심을 꿰뚫는 것 같습니다. 정치 이념으로 싸우려 하지 말고 성능, 효율, 정숙성 같은 제품 본연의 기술적 장점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나온 이 긴 여정을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단순한 제품이었던 자동차가 어떻게 이렇게 복잡한 문화적 상징이 되었는지 그 핵심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기술이 의도와는 상관없이 얼마나 강력한 정치적 상징이 될 수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정부 구제금융과 함께 등장한 쉐보레 볼트였죠. 그리고 이 분열 속에서 순수 전기차는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되었지만 하이브리드는 양측 모두에게 받아들여지는 놀라운 해법이 되었습니다. 결국 지금 시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이념보다는 실용성의 힘이 더 강하다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모든 것이 정치화되는 이 양극화의 시대에 과연 우리의 자동차는 다시 그저 본연의 목적인 이동수단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